문재인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 허용이 바로 1호 샌드박스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언급한 만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수소차 산업은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와 나눠보겠습니다. 대덕대 자동차공학과 이호근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수소차 충전소 설치 허용이 유력하다라는 것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관련 규제가 없거나 기존의 규제로 커버가 안 되는 경우, 우리나라 이제 법이 좀 특이한 게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이러한 것을 허가한다라고 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현재 그 법규에 없는 것은 다 불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규제가 없거나 기존의 규제로 제품을 출시나 어떤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을 경우에 상당히 경쟁력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뭐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그 국회 여의도가 워낙 일을 빠르게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관련 법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기간 어떤 특별한 경우는 2, 3년 이상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제품을 출시하고 시장 공개를 앞당길 수 있도록 심의를 통해서 실증 특례나 뭐 임시 허가를 받아서 제품을 출시하는 걸 말합니다. 결국은 수소 전기차는 가장 큰 문제가 인프라가 부족했던 거거든요. 네. 충전소가 워낙 없고 이런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 1호 샌드박스 대상이 바로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 허용이 될 것이다라는 건데, 자,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도 수소차 언급도 자주 했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 충전소가 또 많이 없었다라는 아쉬운 점도 있었고, 자, 그럼 이번에 생긴다라고 하면은 어디에 생기게 될까요? 일단은 뭐 서울 시내는 강남 탄천지구 등에서 6곳이 이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심의를 네. 거칠 예정이고요. 네. 일단 수소 전기차는 일충전 주행 거리가 600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현재 97개 충전소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게 아니라 4개 지역이 집중적으로 투자돼 있습니다. 결국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보통 9km 미만 거리에 15분 정도의 주행 시간이면은 충전소가 충분하다라는 국민들의 어떤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네. 전 국토 면적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서울, 경기, 충청, 광주 지역, 부산 지역 이렇게 4개의 군으로 나눠서 약 한 400기 정도면 일시적으로는 큰 불편함 없이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00기 정도요? 예. 이게 다 개인 출자가 아니라 법인으로 출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특수 목적 법인으로 출자를 해야지.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수소차가 많이 보급돼 있지 않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 건립 자체가 적자 운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 목적 법인을 통해서 설립하고 국가 지원을 받는 이런 기초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수소 충전소 하면 좀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좀 인식도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예, 일단은 저는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예. 때문에 얼마큼 많은 안전장치가 들어가 있고 거꾸로 이게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복잡하다는 거 알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 수소폭탄 생각도 하시고 그러니까요. 네. 폭발성 있고 가연성 이럽니다. 하지만 결국 수소 충전소가 눈에 띄는 곳에 설치가 돼 있고 그게 몇 개월 몇 년간 큰 문제 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해소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수소차 뭐 정부에서도 수소차 사회 뭐 이런 로드맵도 꺼내놨고요. 향후 수소차 뭐 인프라까지 다 포함해서요. 정부의 투자 계획 어느 정도 마련돼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2022년까지 4년 동안 수소차 6만 7천 대, 수소버스 2천 대를 보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데이터나 인공지능, 수소 인프라 구축에 1조 5천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충전소 목표도 2020년까지 310곳으로 늘릴 계획이고요. 결국은 한국 수소 산업 로드맵을 보면 2050년에는 연간 70조의 경제 효과를 내고 60만 명의 고용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어떤 계획들을 보다 서두르고 충분히 지금부터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수소차가 좀 현실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해도 괜찮을까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좀 곤란한 질문 중에 예. 하나인데요. 왜냐하면은 수소 충전소 건립이 수소차 보급에
큰 영향을 줄까? 분명히 줄 수는 있습니다만 네.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수소차의 가격이 신차 가격이 7천만 원이 넘거든요. 거기에 정부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 한 3천만 원 이상, 3,500만 원 정도를 네. 받아서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보조금 예산이 얼마만큼 확보되느냐가 수소차 보급의 가장 결정적인 어떤 단초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은 당연한 필수 조건이지만 인프라 구축만을 통해서 수소차 보급이 기대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보조금이 효율적이고 피부에 와닿을 만큼 보조가 돼야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이 구매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현재 보조금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또 보통 수소 전기차에 대한 어떤 신청을 받을 때 8대 1에서 10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것을 보면 오히려 보조금은 좀 과하지 않나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그래요? 들고요. 오히려 보조금을 지금보다 한 70% 선으로 낮추고 많은 대수를 보급하는 게 오히려 이 수소 인프라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는지 수소 사이를 검증하는 데 오히려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뭐 200대, 700대 이렇게 보급하는 것보다는 2년, 3년치의 수소차 보급을 한 번에 일시적으로 늘리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의 흐름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차와 수소차의 어떤 헤게모니 싸움. 해외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수소차,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그 정도는 알고 있고 예. 유럽은 또 다른 양상일 것 같고 규제도 궁금하고요. 예. 실제 뭐 우리나라보다 많은 수소 충전소가 있는 나라를 보면은 미국이나 일본,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실제 차량 보급 대수가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수소 충전소가 상당히 많이 인프라부터 구축이 되고 있거든요. 네. 저런 부분이 상당히 부럽다는 얘기죠. 결국은 지금 우리가 볼 때 눈여겨볼 데이터는 뭐 충전소 하나당 차량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저렇게 국가적으로 기여를 하고 힘을 쓰고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12개의 수소 충전소가 있지만 저것이 연구용으로 일부 강제적으로 민간에 오픈되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용하기에는 다소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2015년에는 10년 내에 2025년까지 충전소 1,000기, 30년까지 3,000기 건립을 목표로 했지만 일단은 당장 많이 대폭 추소해서 2030년까지 900기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장 눈여겨보는 것은 이제 중국입니다. 2020년까지 5,000대, 25년까지 5만 대, 30년까지 수소차 100만 대를 보급하겠다고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기술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해 보이지만 국가 주도의 산업이라 보니까 중국이 가장 큰 뭐 경쟁자로 떠오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수요자 소비자 입장에서 좀 여쭤볼게요. 예, 예. 보통 이제 차를 구매할 때 이제 일반적인 그 내연차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본다거나 성능을 본다거나 연비를 본다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수소차를 만약에 구매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어떤 점을 봐야 수소차 될까요? 같은 경우 이제 좀 아쉽게도 다양한 차종이 국내에 보급돼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뭐 현대자동차의 넥소 한 종만 현재 국내에는 출시돼 있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미라이라는 모델이 있고요. 승용 모델로요. 이렇게 두 종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택의 폭은 상당히 좀 좁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실제 시승을 해보면 어떤 디자인 측면이나 내부 옵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차종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뒤떨어지면서 고민을 하게 이렇게 만들진 않은 건 참만 다행입니다. 장점 단점을 좀 나눠서 살펴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장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정속성, 그다음에 주행성 같은 경우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충전 주행 거리가 상당히 넓고 600km 이상 감에도 불구하고 초기 가속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전혀 뒤떨어짐이 없었고 예. 옵션이나 편의시설도 상당히 좋고요. 네. 단지 120, 30km 이상의 고속 주행 영역에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급가속 이런 부분은 좀 더 아쉬움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영역은 아니고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충전소 인프라가 가장 불편했는데 우리나라에 12곳이 있고 충전 가능한 곳이 있다라고 하지만 주말에는 충전이 불가능했습니다. 대부분. 그다음에 저녁 6시에 문을 닫는다거나 예. 가장 늦는 지역도 저녁 8시면 문을 닫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고려해서 제가 한 2회 정도, 보름 정도 수소 전기차 시승을 했었는데 네. 그중에 주행거리나 충전거리를 늘 계산을 하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미세먼지가 기승을 워낙 부리다 보니까 예. 수소차에서 나오는 그게
매연이 아니라 예. 맑은 물인 거죠. 그렇죠. 수증기만 나오고요.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일반 전기차는 배터리하고 모터로 움직이죠. 네. 수소차도 똑같이 배터리하고 모터로 움직이는데 거기에 전기를 충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차가 달리면서 안에서 공기를 흡입해 오고 수소 탱크에서 연료를 인젝터로 쏴주면서 전기를 생산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전기를 생산하는 이 방막이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필터가 일반적인 자동차의 미세먼지뿐 아니라 초미세먼지까지 걸러주면서 맑은 공기를 거꾸로 만들어준다. 결국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있다. 이런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플러스 효과를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차 많아지면 미세먼지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이 되겠군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차 한 대, 수소전기차 한 대가 운행하면서 보통 정화하는 공기 양이 예. 성인 뭐 40몇 명이 1시간 동안 호흡할 수 있는 공기 양을 아, 정화한다. 그래요? 예, 아, 이런 효과가 그런 있기 식의- 때문에 뭐 수소차가 뭐 10만 대, 20만 대 정부 계획대로 한 5년, 10년 안에 서울 시내에 많이 돌아다니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 부분 미세먼지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는 17일에 정부가 수소차, 수소와 관련된 로드맵을 지금 내놓는다고 하는데 기대도 되지만 우려도 되는 게 사실입니다. 예.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로드맵. 로드맵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한 4년 전에 동경 올림픽 내년에 동경에다가 500개 수소 충전소를 만들겠다고 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한 230개 정도 절반 정도의 목표를 달성했거든요. 네. 결국은 로드맵이라는 것은 지금 당연히 장밋빛이고 충분한 경제적 효과를 파급할 수 있도록 세워질 텐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실천이 되고 실행이 되는지가 보다 중요한 부분이다. 결국은 수소 전기차를 4년 동안 6만 7천 대 보급하겠다. 310곳의 수소 충전소를 만들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서 추가되는 디테일한 예산, 확보, 방법, 시기 이런 것까지 명확히 설치가 되고 설정이 돼서 실제 그 부분에 상당한 정도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로드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여러 가지 정부가 내놓는 로드맵들에 대해서 항상 의구심을 갖는 게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이번엔 제발 그러지 않길 바라는데 또 그러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사실 갖게 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일본 예를 말씀드린 것처럼 네. 설정 목표치의 40에서 45%만 달성해도 정말 좋은 일이 아닐까라고 전문가 입장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제발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호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